나간읍성에는 네 개의 그 적대, 다시 말하면 치성이 있습니다. 이 치성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나간읍성 올라가는 돌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성을 왜 만드냐면은 적과 싸우기 쉽도록 성벽을 돌출시키는 거죠. 평평한 곳을 말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개의 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을 감싸두른 항아리 모양의 성벽을 말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성곽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음은 조금 건너뛰어서 임경업 장군이 있는 그 비각으로 비각 옆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임경업 장군이라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조 때 명장이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큰 역할을 한 인물이고, 그 소설로서 임경업전이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그래서 특히 명나라의 의리를 주장하면서 북벌론을 펼쳤고, 그러다가 간신이면서도 친정파인 김자점의 교사로 살해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우리 민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민간 신앙의 주신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임경업을 주신으로 삼는 지금 현재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업 장군은 굿을 통해 지금도 저희들에게 등장하고 있다. 그가 나간 군수로 부임할 때가 3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간읍성에 들어오면은 이 신당이, 현경업 장군을 해서 신당이 상중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이 객사 뒤편에 성벽 가까이 있는, 나중에 뒤에 보면 너트나무 쪽이 상단이고, 중당은 바로 임경업 선정비가 있는 이곳이고, 하단은 남쪽 성벽 안쪽에 옛날에 미나리깡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단. 그래도 여기에도 영역이 상중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보름달이 되면은 이 소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경업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또 임경업이 주민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임경업이 가장 중요한 마을 신이다, 추앙의 대상이다, 그를 임경업의 선정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각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음은 객사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객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를 상징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도시를 상징하는 시설은 동양과 서양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권마다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보셨겠지만 성벽, 그 다음에 궁궐, 성벽과 궁궐, 그 다음에 종묘, 사직단, 또 시장, 이걸 도시의 상징물로 칩니다. 인도는 사원, 궁궐, 시장, 이걸 중요한 상징으로 치고요.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원, 회교 사원이겠죠. 그 다음에 상설 시장, 그 다음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우리하고 좀 차이 나는데요. 도시를 상징하는 거지. 공중목욕탕입니다. 공중목욕탕. 유럽은 당연히 성주들이 중에 신전은 다른 말 교회죠. 그 다음에 유럽은 광장입니다. 광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공회당은 시청이죠. 오스트리아 같은 비엔나 그쪽 가면 시청 앞이 그 최고의 중심 아닙니까, 사실은. 한국의 업성은 뭐냐? 한국의 업성이 가장 중요한 상징 건물은 객사와 동헌입니다. 객사와 동헌. 옛날에 지금 우리는 현재 객사 입구를 들어본 정문인데, 옛날에 객사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건물로 사용하다가 현재 복원된 건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간읍성의 객사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객사가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객사가 있습니다. 이 객사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 그 다음에 궁궐을 상징하는 골,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나무 패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줄여서 뭐 전패라고 얘기하죠. 임금을 상징하는 전, 궁궐을 상징하는 골, 이 두 개가 있는데 나무패가 있죠. 전패. 그래서 수령은 매달 상망일에 이 전패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왜? 임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객사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객사의 방에는 중앙의 관료가 이 지방에 출장을 오게 되면은 여기서 숙소로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축대 위에다가 권위로서 높여놨습니다. 축대를 샀고 그 위에 높여놓은 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당 올 때도 이렇게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 나간읍성의 객사를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객사에 낙안지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낙안지관. 앞에서 보면은 여기에 낙안지관이라고, 낙안지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거죠, 사실. 역시 이는 현장에 가서 글씨도 봐야 좀 더 실감나고 또 얘기거리가 있고, 잘 썼네, 뭐 글씨가 어렵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앉아서 그렇게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누가 썼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누가 썼는지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낙안지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객사를 보니까 한내판에서 낙안지관했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170호로 지정된 객사는 최초 건립내는 알 수 없으나 1450년 조선조 세종 32년에 낙안군수로 재임한 이인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그 후 1857년 철종 8년에 군수 이명칠이 보수하여 현재 이르고 있다. 객사는 왕명으로 고을에 내려오는 사신들이나 고을을 찾아오는 귀빈들을 영접하고 머물게 하는 곳으로, 중앙마루는 정당이라고 하며 마을 안쪽에 전패를 안치하고 매월 상망 초하루나 보름에 군수이와 관속들이 나와서 향을 망배하였으니, 좌우의 방은 조정에서 파견한 사신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익사 동쪽 방은 문인이, 서쪽 방은 무인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이런 기록을. 그래서 이 객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축약해서 안내문에 잘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나가락서 그 객사의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숙소로 사용했다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죠. 나간읍사 안에 전패를 모시는 전골, 임금을 상징하는 전, 또는 궁궐을 상징하는 골, 합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용 전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읍성 객사에 들어가서 저렇게 잘 보지를 않죠, 사실은. 여러분이 가서 혹시 한번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간읍성의 객사 앞에는 놀이마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놀이마당을 지금 자리가 없었는데, 놀이마당이 준비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굴릉새도 굴리게 하고 투어놀이도 하고 뭐 대형 장기도 마련되어 있고 또 뭐 제기차기도 할 수 있고 훌라후프까지 돌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 안 갔기 때문에 바로 동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원입니다. 동원하면 여러분 알죠? 지방 수령이 진무를 보는 것이 동원이죠. 여기에 사무당, 사유감 사자에 힘쓸 무죄서 사무당에 지금 동원의 이방야, 형방, 그리고 뭐 관속이겠죠. 지금 뭔가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거. 요 뜰은 뭐습니까? 죄인들 다스리고 마을 사람들 훈시하고 뭐 이런 데겠죠. 동원은 이렇게 이름이 사무당입니다. 이 건물은 조선왕조 때 지방관청으로 감사, 병사, 수사, 수령 등이 지방행정과 송사를 다루던 곳으로, 동쪽은 수령이, 서쪽 방은 관리들이 사용하던, 동쪽은 당연히 양이니까 높고 서쪽은 음이니까죠. 동반, 서반 이런. 좌측에 있는 건물은 내하로서 수령의 안채로 사용하던 건물로 내동원이라고 한다. 살림집이지, 한마디로. 살림집. 요즘 말하면 이게 뭐죠? 그 지방관들이 머무른 곳.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안채로 사용된다. 그 머무른 곳이다. 당초 건립 연대나 퇴락한 연대는 참가하여 애터의 발굴 조사와 전문가의 고정을 거쳐 1990년에 복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채, 그래 수령이 있는 머무른 곳,
요즘 그 지방관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많이 없어지고 했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해집니다.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사무당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아마 죄인이 불려와서 취재를 받는, 여러분 알겠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장면 아닙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지금 뭐 빌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나가로서 이 돈을 보면은 여기 아까 단이 있는데 단을 사는 것을 보면은 이 객사보다는 여기 조금 높습니다. 왜? 현직 관료가 있기 때문이죠. 그 위에 계단이 계단 아까 건 2계단인데 3계단을 놓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위계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나간업성의 동원 안내문은 아까 제가 봤습니다. 이게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요거는 참 내야입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요 내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물을 보고 이제 자기 집으로 퇴근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뭐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렇게 이제 정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내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야를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딱 보면 요 부엌 끝에 보이죠? 요 부엌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이 있고, 안에 내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기가는 방이 있죠. 수령들이 기가는 방. 여기는 아마 안방이 있고, 요거는 부엌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요거는 일종의 뭐 사랑채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자, 부엌에 들어보니까 이제 살림집 모습을 보이죠. 수령의 부인이나 수령의 관속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안은 한마디로 수령과 수령의 가족이 사는 생활 공간이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공간택이죠, 공간. 그래서 내아로 본다면 내아에서 가장 그 엄밀한 곳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체로 내아에서 가족들이 다 관속을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안 부엌 옆에는 주로 곡간들이 딸려 있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뭐 그 부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국적으로 이 내아의 내아 건물이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여기 지금 현재 나간읍성에 지금 내아 건물이 하나 남아있고 비록 복원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통해가 뭐 통제형이 있는데 통제형에 내아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건 D자 형태로 내아가 하나 남아있고 여기 이제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울산에 가면 그 내아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일자형 내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내아가 3군데 있다. 통제형이 하나, 통제형 D자형. 그 다음에 여기에 나간읍성에 내아. 나간읍성 아까 봤다시피 기역자지요. 봐서 기역자 집이잖아. 기역자형의 집이 있고 통제형은 D자형. 그 다음에 울산에 남아있는 내아는 일자형 내아 3개 정도 남아있어 우리에게 많은 주문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아 건물에서 우리가 확인되듯이 내아 건물에는 마당이 넓고 보세요. 마당이 넓죠. 본체의 부속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건물은 제법 크죠. 1칸, 2칸, 3칸, 4칸, 5, 6, 7칸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대청마루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을 수령의 숙소 집이다. 편안히 쉬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부엌이 왜 컸을까? 이제 이렇게 컸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오늘날 또 기관장들이 주로 모여서 파티도 하고 뭐 티타임도 하고 회의도 하듯이 아마 이 수령이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놀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접대가 많았기 때문에 부엌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엌이 이렇게 커지는데 음식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물론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지방 통치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감성에 낭민루가 있습니다. 낭민루. 나감성에 낭민루가 있는데 백성의 마음을 달랜다 이런 뜻이죠. 낭민이라는 것은. 그래서 남원에 있는 강환루, 순천에 있는 연자루인가 그렇지요. 아마 순천의 연자루 이런 것과 더불어서 호남의 유명한 명루의 하나다. 낭민루, 광활루, 순천의 연자루 이런 거서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명한 막루 중 나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서 낭민관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처음에는 보면 야, 이거 단청도 이거 굉장히 이쁘다,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고 즐겁고 안락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달라집니다. 왜? 이곳에 사는 사람 늘 불안한 거죠. 불안을 좀 달래줘야 되는 거죠. 왜 불안하냐? 외국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살려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백성을 달래지 않으면 외국들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하면 다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여기에 살자. 그래서 업성도 쌓아본 거죠, 사실은. 아마 그런 측면이 더 강했지 않을까. 백성과 더불어서 편안함을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불안정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쉬고 쉬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쉽게도 이 낭민과는 이 낭민루는 근대 지어질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이곳이 파괴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1984년에 보는데 굉장히 현대적이죠. 현대적이죠. 시멘트하고 이렇게 현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참 아쉽다. 그때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파괴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곧 예스러운 그 누각을 그대로 볼 수 있었을 건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점에 좀 더 보면은 계절을 바꿔서 보면 이렇게 참 이게 뭐 조화를 이루죠.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에 돌이 아닌 이렇게 했으니까 84년대 생각, 84년대 소재를 주다 보니까 옛날 그 시대의 고풍 모습은 좀 떨어지죠, 사실은. 예,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원래 낭민고라는 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북이 있었는데 왜 낭민고라는 북을 걸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한번 좀 고민해 볼 문제인데 아쉽습니다. 가서 낭민고 한번 쳐보고 어떤 이 막 고을에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쉽다. 현판의 글씨입니다. 이것도 누가 썼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특이한 이 나간읍성에 볼 수 있는 집이 이 서문에 있는 건데, 서문의 성벽집입니다. 서문의 성벽집. 서문 성벽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서문의 성벽이, 이 성벽이 이 집의 담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 위에서 딱 보니까 성벽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벽이 있고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섬인데 서문터에 나가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깥은 이렇게 행랑채인데 흙간이기도 하고요. 길과 맞춘 이런 독특한 집도 우리는 서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서문은 복이라는 데 있습니다. 복이라는 데 이 서문 성벽인데 이 성벽을 따라서 보면은 이 집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지금 현재 서문 성벽집인데 집 구조가 다른 거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면 하나의 재미 관광객 누르기 대장금 촬영장으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세트장으로 쓰던 것을 관광객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대장금. 충분히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죠. 이 대장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국민적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 한류 원조다 해도 엄청나게 일조를 한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드라마 자체가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엄청났죠. 그걸 이제 여기서도 일부 촬영했다는 것을 보여지는 거죠. 뭐 사실 아니는 말이고 드라마 중에 하늘을 찌를 만한 인기 있는 것은 이 대장금만한 것도 사실 드물었죠. 그 바람에 우리 한류가 막 퍼져나가기도 했고. 요 배우의 힘이 컸죠, 사실은. 그런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간업성에 하면 큰 샘이 하나 있습니다. 큰 샘이라고. 나간업성이 우물이죠, 우물. 이건 사실 우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물.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물에 물을 먹고 빨래도 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사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식구와 같은 거죠. 이 나간업성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자기 식구와. 왜? 같은 물을 먹기 때문에. 식구라는 건 뭐냐? 한 솥에 있는 밥을 먹는다. 한 우물에 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확장하면 식구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팔레트는 뭡니까? 여성들의 공동체 생활의 모습. 그러니까 한 물을 먹고 여성들이 한 곳에서 하니까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여론을 형성하고, 물론 여론은 좋은 여론도 있지만 나쁜 여론도 있죠. 왜? 이웃도 흉도 좀 보고 흉이 또 확장되는 장소가. 그러다 보면 여기 뭡니까? 싸움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물을 보내서 묵서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아주 정겹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립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모습들을 여기 가면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벽을 이렇게 그려서 성벽을 볼 수가 있죠. 남문으로 가보는 거죠. 이게 지금 나간압성의 남문 쪽입니다. 남문 쪽에서 관광객이 저 경치를 관람하고 있죠. 남문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남문은 여러문이라 해서 상청문, 두 쌍자 풀을 청, 상청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문은 여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동문은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낙풍루라고 했죠. 낙풍루. 그러면 서문은 뭐겠습니까? 가을의 문이다. 낙추문. 동문은 낙풍루, 서문은 낙추문. 그 다음에 남문은 여름을 상징하는 상청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제가 설명보다는 여러분이 가서 한번 이래서 걸어보시면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감정이 마구마구 일어나죠, 사실은. 근데 아쉽습니다. 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 상청루라고 딱 돼 있죠. 상청, 여름을 상징하는 남문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옥사입니다. 옥사. 옥사는 역시 곤장 치는 게 제맛이죠. 그런데 아니라도 이 옥사가 읍성 안쪽에 주거지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 옥사는 별도로 이렇게 해놓는데 이건 왜 주거지에 옥사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 뭐 재판 옥사 지금 뭐 역시 여러분 한번 가서 또 형태를 매놓고 한번 쳐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 죄인을 실어 나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옥사에서 우리가 하나 나온 김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옥사가 왜 있었냐는 것도 있지만은 형틀에 말하게 되면 태와 장이 있습니다. 태장. 태는 보통 얼마 치느냐면은 작은 형장입니다. 그래서 볼기를 칩니다. 볼기를 치는데 이 태는 작은 형굴로 볼기를 치는데 몇 대까지 치냐면 50대까지밖에 못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지금 형량 요 작은 거 요거는 태입니다. 요거가 볼기짝을 때리는 거죠. 최고 많이 때려야 50대.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딱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벼운 글이 10대, 그 다음에 20대, 뭐 15대 이런 건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 있고. 형이라는 건 태와 그 다음에 형이죠. 형은 이 장형입니다. 장형. 장형은 최소한 어때 때리냐? 60대에서 100대 때립니다. 근데 이거는 요거보다 길이가 한 2배 긴 겁니다. 이 긴 거는 뭡니까? 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때리는 거죠, 사실은. 길거만 신체를 처음에 살 때리는. 그러니까 태형은 살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장형은 그냥 치면은 볼기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맞지 않죠. 맞고 며칠 있다가 또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형벌이다. 그럼 결국 뭡니까? 경계. 그 다음에 뭡니까? 홍보죠. 죄인들 이렇게 다솜해서 주민들이 죄를 짓지 말도록 하는 어떤 그런 광고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보면 여기 이제 물레방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물레방아를 돌려서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연지로 들어갑니다. 이 연지로 들어간 물레방아, 여기 나간업성에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성들이 이렇게 오세요. 최소한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장성들이 이렇게 동문으로 가는 길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성벽을 돌아서
돌고 돌아 어디로 나옵니까? 남문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노구산을 볼 수 있죠. 이 노구산. 이게 아까 임경업 장군의 상단정에 속하는 곳이 여기가 최고의 거리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나가노선에 들어가면 참 정겹죠. 여러분 초가를 지금도 초가 다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나오고 있고. 지붕 개량하는 모습도 우리는 가을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볏짚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도 전부 다 이음을 이어서 오는 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간읍성은 요즘 이제 변해죠. 나간읍성 가면 한국 판소리 보존회가 있어서 나간읍성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나간읍성 판소리 보존회니까 당연히 판소리를 체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래 부르죠. 여기 이제 가야금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지금 가야금 체험도 됩니다. 그래, 가야금 치고 노래 부르니까 가야금과 병창 함께 부르는 노래, 여기 이제 남도 노래를 우리가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쪽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잘 맞으면 농악 공연도 나간읍성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또 나간읍성 대장간이 또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과거처럼 저도 농기구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나간읍성에는 전통 혼례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 혼례. 이 전통 혼례의 방식은 남도나 뭐 경상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길 안내자비가 쓰고 신랑이 오고 뭐 그죠? 가막 오고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요즘 잘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부가 있고. 요즘 이제 젊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또 이런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경이로운 장면이고, 이런 장면들은 특히 외국인들이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자주 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공유했으면 좋은데, 이런 코로나19가 이것조차도 다 막아버리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올까? 이게 옷에 현대인들이 꿈이고 희망입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빨리 마스크를 벗는 시대, 우리 빨리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전통 혼례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요즘 홀기를 읽거든요. 홀기 그는 여러분 잘 알죠. 옷을 치면 순서지 있는 거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근데 요즘 신석이라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도 앉아 계시고 이런 게 좀 차이죠. 오늘 대구 향교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부모님 앉지는 않죠. 뭐 사진 찍을 때는 앉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실제 혼례하는 모습입니다. 행교배래 하면 뭐 서로 맞절 순서는 똑같습니다. 요즘 가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랑 입장, 신랑이 말을 타고 오나 가마를 타고, 신부가 또 가마를 타고 왔잖아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 다음 제랑이고, 신랑 또 가면 이러면 행교배래, 신랑 신부 맞절, 거의 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나간읍성을 나가기 전에 나간읍성에서 풍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나간의 진산은 이 금전산입니다. 금전산. 요 금전산은 무등산에서 연결되는데 세발 한 667m 정도입니다. 동쪽에 사는 오봉산입니다. 오봉산은 한 590m. 청룡이죠. 오봉산이 청룡 역할을. 금전산이 이렇게 있고, 이게 주산이고, 오봉산. 그 다음에 서쪽은 벌써 백이산. 그 다음에 안산은 옥산.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게 마을을 싹 이렇게 관세를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앞에 다 열려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옥류이 상기석에 내려서 상기들과 평지가 만나는 지점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읍성이 아주 아늑한 자리에, 산 밑에 내려 평지하고 만나는 지점에 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늑한 자리에 입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전산 양쪽에 서로낸 물들이 이렇게 잘 내려갑니다. 이쪽에도 여기에 물길이 표시했는데 물길이 여기서 산에 오니까 당연히 물길이 넣어져서 내려가고, 나간읍상에 들어오지 못한 해자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판을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 이 앞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바로 벌교 벌판입니다. 벌교 쪽으로 이 물이 다 내려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나간읍성을 풍수가들은 뭐라고 하냐? 행주형이라고 합니다. 행주형, 배가 가는 형태라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배가 있기 때문에 배 밑창을 뚫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물을 뚫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죠. 큰 샘 보이잖아요. 샘은 있는데 깊은 우물이 없습니다.
행주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버리면 배 밑장을 떠놓으면 배가 침몰되기 때문에. 그래서 샘은 있으나 깊은 우물이 없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은행나무가 아까 노고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행주형의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돛대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서내리 쪽에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안 봤는데 거기 바로 뱃머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북동쪽에 고목은 노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쪽에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 뒤산, 이 산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다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배가 못 따라 딱 다처를 딱 내리고 있는 이런 형상이다라고 해설하죠. 그러면서 배가 어딥니까? 다처를 딱 내리고 있으니까 정박해 있으니까 안정된 곳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풍수가들은 옥녀 산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녀가 머리를 풀어치고 꾸미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옥녀는 여기 보시죠. 금전산 뒤에 있는 옥녀봉이 있죠. 옥녀봉이 있고, 그 옥녀인 남쪽에 이제 이게 장군봉이 있는데 이 장군봉을 바라보고 장군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단장하는 거죠. 머리 빗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군 있고 옥녀가 장군에게 투구, 그다음에 떡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옥녀의 머리카락이 어디냐? 바로 업성이 아까 대숲이라고 했죠. 대나무 숲이 그게 바로 옥녀의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옥녀의 머리는 왜 풀어헤치냐? 원래 댕기머리였는데 풀어헤치다. 업성내 큰 연못, 그게 연지가 바로 뭐냐? 거울이다. 아까 봤죠? 연지가 있었죠. 그게 거울을 바라보고 머리를 빗고 있다. 그러면 머리 빗는 빛은 바로 이 옥산이다. 옥산이 머리를 빗는 빛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투구봉이 있고 침산 이런 것들은 이제 분을 담은 분통이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있는 산이다. 옥녀산발해서 좋은 풍속으로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다 이 나간 업성을 아주 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풍수 얘기는 현장에 가서 하면 더 실감 나는데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간 업성의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간 팔진미라고 하는데, 원래 저희들이 갔을 때는 나간 팔진미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답사 오면은 여러분과 같이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게 실행이 안 됐죠. 이 나간 팔진미는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을 접대한 데서 유래했다고 됩니다. 그래서 나간에는 6가지를 가지고 진미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금전산에는 서기버섯, 백이산에는 고사리, 오봉산에 도라지, 제석산에 더덕, 남내리에 미나리, 북성으로 무, 서내리 녹두묵, 용추에 천어,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답니까? 떡을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에게 바쳤다. 임진왜란 때. 거기에서 유래해서 지금 납니다. 그래서 구전대에 오는 것을 고정을 해서 현대인의 취향에 맞도록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맛을 못 봤습니다. 혹시 가면은 한번 사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가면 사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사또밥상, 선비밥상 이런 걸 개발해서 마치 안동에서 헛제사밥을 그 관광 상품을 하듯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관광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팔진미 비빔밥도 유명하다는데 역시 못 먹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답사 가서 뭘 먹었냐고 알려드리면은 여러분 혹시 놀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같이 갔던 담당 직원 선생님 계시는데 그때 우리는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만족스러운 점심을 대고 이거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하나 정해놓긴 했는데 결국 못 가게 됐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저희들이 그 강골 마을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 정한 것이, 처음에 못 간다는 생각을 안 했고 그 당시에는 강골 마을은 이제 답사 가치가 없다고 평가해서 새롭게 골라온 것이 계평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평 마을에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해서 답사지로 우리가 해서 계평 마을을 연구를 했는데 역시 계평 마을은 또 못 가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계평 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평마을에 가면, 입구에 가면 이렇게 계평마을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하동정시 고가, 마을회관, 함양 일두 고택. 이렇게 서진으로 봐서 이 마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함양 일두 고택과 하동정시 고가.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이 이 마을의 중요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실제로 이 함양의 계평마을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일두 선생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일두 선생이 워낙 살인파에서 유명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일두의 고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을이 유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계평마을에 가면 관광 안내도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계평마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출입구가 여기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동쪽으로 내려오면 제법 걸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종합 안내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이 한번 참펴 보시기 바랍니다. 계평마을의 전체적인 전경을 보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기와집들이 한옥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충분히 저희들이 여기서 전통의 가치를, 또 그 가치를 현대에 개성할 점을 찾아낼 수 있는 마을입니다. 전부로 이렇게 모습이죠. 요즘은 드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정말 대단하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못 간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정말 가면 좋습니다. 마음이 탁 트이고 아주 환한 가슴을 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계평마을은 함양읍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곡면이라는 데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마을은 원래 경주 김씨, 그 다음에 하동 정씨가 짝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15세기 여기에 사실은 풍천노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풍천노씨가 들어오면서 풍천노씨들이 자리 잡고 경주 김씨들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마을에는 실제는 풍천노씨와 하동 정씨들만 살아남게 되고 김씨들은 빠져나갑니다. 왜? 노씨들이 김씨에 결혼을 해서 처가집 재산을 싹 끌어내니까 망해버렸죠. 마치 안동의 하회마을이 마지막 유씨들이 가서 안씨, 배씨들을 밀어내고 유씨 마을을 선정했던 것이나, 여기에 가까운 양동마을에 손씨와 이씨들이 점령했고, 손씨들이 점령했던 걸 이씨들이 들어가서 또 같이 공유한 이런 형태를 봅니다. 이게 다 처가살이에서 나온 집성촌의 형성 구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 전형적인 시족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한옥은 한 60채 정도 있고, 그 중에 중요 민속문화재 186호로 일두고택이, 이건 중앙에서 정리한 거, 지방에서 정한 것이 오담고택이 제40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왜 계평이라 했을까? 하필 두 계울이 합쳐져서 개자와 같이 생긴. 그러니까 계울이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냇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말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보다 좀 더 설명해 보려면은 여기 보세요. 이 말 실제로 이 물길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말 길이 지금 이렇게 돼. 길이 있다는 것은 물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에 내려와서 흡쳐지고 중앙에 있으니까 개자와 같다. 그래서 계평. 그래 열리면서 평평한 곳을 이루기 때문에 계평이라는 말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물은 어디냐? 도숭산에서 오는 물입니다. 이 도숭산인데 원래 천왕봉에서 오는 물줄기가 세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서 함양읍의 토대를 이뤘고, 또 하나는 안음현을 토대를 마련했고, 나머지 하나가 두 줄기 가운데로 와서 도숭산을 거쳐서 계평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형이 개자 모양으로 해서 개화대 또는 개우대 마을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계평마을로 불리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영남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좌안동 우함양이라고 부릅니다. 좌안동, 경상좌도는 안동, 경상우도는 함양이다. 다시 말하면 안동은 여러분 잘 알 때 선비의 고장이죠. 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함양. 그래서 선비와 문인이 많은 고장으로 안동과 상벽을 이루는 것이 계평이다. 누구 때문에? 일두 정여창 선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함양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일두 정여창입니다. 일도는 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고 살인학자이기도 볼 수 있죠. 그가 공부한 것은 이기론, 심성론, 선학천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소학과 가래의 실천적 효행에 모범을 보인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화가면은요, 현풍에 있는 한은당 김경필 선생이 중심인데, 한은당 김경필 선생하고 일두 정여창으로는 아주 절친 관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은당 선생이 정여창을 좀 싫어하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한은당 전기에 보면은 정여창 선생이 나중에 금으로 술잔을 만든 사실을 알고 김경필 선생이 좀 싫어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여창 선생은 특히 부모에 대한 효행을 아주 모험을 보인 인물로, 그래서 효행을 삶의 근본으로 삼았던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무호 사회에 연루가 돼서 유배를 갖고 갑자 사회에 다시 무호 사회에 불받은 사람을 가중 처벌이 됐는데, 그때 일두 정여창 선생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관 참시를 당했죠. 그리고 사명인데, 그러나 나중에 동방오연입니다. 그래서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 이원적, 이황, 이 동방오연이라 해서 살인파의 그들이죠. 김경필의 학문이 정여창 같은 동심, 정여창이 김경필 선생보다 한 3살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김경필 선생이 제일 먼저 나온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김경필의 제자가 조광조였고, 조광조의 학문이 해제이고, 해제의 학문이 퇴계에게 이어지는 동방오연이 결정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나까지로 봤지만, 여기 이제 도랑이 있고, 이쪽에는 그 사람이 거의 안 삽니다. 이쪽에 요 일대가 이제 마을이고, 여기 뒤산이, 여기서 한번 여기 도숭산이었습니다. 이 길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죠. 여기는 서쪽에 흐르는 게 여기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게 관세가 잘 되고 있는 그 수구막 역할을 잘 하는데, 지금 제가 사진에 살 뺐는데, 이게 이제 걸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곳곳을 돌아보면 역시 전통 마을의 냄새는 풍겨나죠, 사실은.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돌담길을 따라다 보면은 정여창 선생이 돌아가죠. 이 일두라는 하나의 좀, 우리가 뭐 좀이라고 알죠, 있죠. 아주 작은, 일두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나는 좀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좀이지만은 나는 완벽한 인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아주 겸손을 뜻에서 스스로 자기를 호를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를 보이죠. 오늘날은 자기 PRC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 성리학자들은 자기의 심성을 닦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 정여창 선생님 이렇게 호가 일두 종택이라고 되어 있고, 정이균, 이거는 후손 사람입니다. 일두 종택이면 일두 종택이라고 딱 이렇게 현판 글씨가 있고, 여기에 이 5사람 충녀 열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정여각이죠. 정여각이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후에 효자, 충신, 연려가 5명 나왔다는 것을 정여각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정문이죠. 요거는 이제 사랑채에서 안채로 들어간 중문입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채가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안채 안에는 역시 우물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우물을 함부로 파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풍속으로 행주행해서 우물이 총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우물은 이 집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안채 마루를 앉을 수 있고, 요번에 그림이 약간 이제 퍼졌는데 여기 사실 절구통입니다. 절구통이 지금 또 놓여 안채 옆에 보이고, 요거는 광채입니다. 광채, 꽃간이 있고, 별도로 있죠. 안채 다른 각도에서 본 우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은 세가라고 해요. 사랑채로 문은 세가라고 돼 있고, 현판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충묘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묘절이라는 현판 글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요. 예, 충묘절이라고 써 있는데, 이 충묘절이가 누가 썼느냐 하면은, 절이는 보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지라고 또 일두 정여창 드라마, 이거 보세요. 미스터 선사인, 왕이 된 남자, 뭐 이런 드라마를 여기서 다 했어요. 그 미스터 선사인은 여러분 대중은 아니지만 TVN에서 해가 그 김태리가 그 자기 집의 배경을 보던 여기고, 그다음에 뭐 또 이거 뭡니까, 다모, 토지의 그 뭐 박경리 그 소설 토지 그 안채 역할, 이 사랑채 그 나왔지, 배경이 여기서 다 촬영해서, 이런 것도 요즘은 또 홍보가 되니까 어중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마 이 미스터 선사인이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드라마가 꽤 구한말에서 미국과 우리의 관계, 일본의 관계 이런 거에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저희 집에는 방송국이 3개밖에 안 나옵니다. KBS, MBC, TBC밖에 안 나와서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걸 아까 정려했다는, 요게 큰 글씨가 있는데, 요 사진이 좀, 요게 충효절이라는 큰 사진이, 그 글자가 엄청나게 큰 게 이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충효절이라고 쓴 글자를 누가 썼느냐, 요게 이제 누가 썼냐면, 대원군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효절이. 흥선 대원군이 충효절이를 썼다. 그리고 추사도 글씨를 남겼다. 그래서 추사의 글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고정이 된 건 아닙니다. 대원군이 썼는지 추사가 썼는지 고정을 된 것은 아니고 흥선 대원군이 썼고 추사 글씨도 있다. 그래서 추사는 뭐라고 썼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백세청풍이라는 글씨를 썼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 분명했습니다. 고정된 건 아닌데 백세청풍이라는 글씨는 추사가 썼고 충효절이라는 이 큰 글씨는 대원군이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글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심을 끄는 게 특산물로 글을 열어가면 돌단계를 가면 여기 이제 솔송주 문화관이 나옵니다. 솔송주 문화관이. 여기 이제 솔송주 문화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솔로 술을 담았던, 그래서 뭐 몇백 년 전통이 내놨다는데 이거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건 뭐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통이 비법이 내려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들어가면 솔송주의 종류가 이렇게 쫙 있죠. 여러분 여행 가시면 솔송주 한 잔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 솔송주하고 탁 이렇게 한상 그득하게 앉아서 먹고, 이 음식도 먹어야 힐링이 되잖아요. 사실 갔던 보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가도 이런 여유가 없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왔다. 그 다음에 열대 돌단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강골말에 돌담하고 요는 돌이 더 많죠. 흙과 돌이 좋으니까 이런 돌을 중심으로 흙이 중간중에 이 돌단길을 걸어가면은 상당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가을에 이런 담쟁이들이 단풍이 들고 이런 것을 가면은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현장에 가서 제 손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 코로나가 우리를 못 가게 하니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가서 좀 쉬다 오면 좋은데 답답하게 앉아서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또 질문도 받고 이래야 좀 아는 척도 하고 이럴 텐데 참 안타깝죠. 요거는 이제 종암바위라 그 개평에는 종바위라고 하는데 종암 우물에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풍천노시 입향조의 노숙동과 관계되는데 노숙동이 과거에 급제하고 이 개평마을을 지나다가 요 종바위에 앉아서 낮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을에 있던 김점이라는 집에서 아까 경주 김씨가 살던 집에서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용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노비를 불러서 야 가봐라. 그러니까 종바위에 가니까 어떤 선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왜 했단 말이겠습니까? 자기 집에 사위를 삼았던 거죠. 그 노숙동이 자기 처족들을 싹 끌어안아 버리고 그래서 풍천 노시들이 여기에 정착했던 그런 전설이 있는 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번이 사위는 잘 봤죠. 그러나 자기 본관에 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사위를 보서 그렇게 그 바위 전설이 있는 게 종암바위고 그 종암바위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개평마을 전체 우물이 4개 있습니다. 공동물. 그래서 우물을 함부로 못 파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행주형이기 때문에 오늘 못 파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물을 팠대요. 그때부터 마을이 안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동산우물에서 우물이 총 마을 전체에 4개 있은 거로 제가 그때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한 4개는 동산우물이죠. 지금 현재 이 우물은 서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노참반, 노숙동을 가는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돼서. 따라가면 이런 게죠. 제가 마침 갔을 때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을 때 실제로 제가 가봤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작년 여름에 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니까 공사하는 사람 여기에 텐트를 쳐놓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가서 텐트를 놓고 여기서 자고 공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채를 보니까 안채는 그래도 약간 보수를 했어요. 이렇게 신칼라로 살기 편하도록 했던 이건 저희들이 가서 제가 직접 그때
이 지역에 석사학위 논문 쓰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 논문을 검증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다른 쪽에 있는 만기정이라는 곳인데요. 요 보면 알겠지만 만기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청서재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정자 건물입니다, 사실. 요 옆에서 보면 이제 팔짝 지붕이, 요 벽면이 여기 아주 특이하게 잘 돼 있어요. 이 다른 주택에서 볼 수 없는 것인데, 여기 화전국 다운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형태가 뭐냐 하니까 부습 지붕이다. 이렇게 하는데, 부습 전통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습 지붕이다. 이런 것들도 보고 왔습니다. 요건 이제 만기정의 전면입니다. 아까 보는 만기정 옆에 있는 측면은 지붕이고, 만기정이라는 정자 아주 널찍한 이 한옥들이 있었는데, 참 여기 제가 이런 데 살아라 하면 굉장히 마음을 너그럽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아니라서 좀 아쉽다. 이것도 집을 보면 일자형, 전형적인 남도 지방의 전형 형태가 일자형입니다. 그러니까 남도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보니 영남 지방에서 이렇게 긴 일자형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기역자 아니면 뒷것자 아니면 미음자가 전형이죠. 이런 것들은 건축 양식의 지역적인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그 마을 입구에 나와서 바깥을 보니까 이렇게 넓은 들판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전체 개평마을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넓게 지어진 마을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진이 한옥 호텔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정일품 명가.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형태의 함량. 이거는 마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켜서 가지고 있고, 여기 가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룻밤 자고 오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어설프게나마 오늘 일정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좀 전통 마을의 친환경성을 배웠으면 합니다.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일부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환경 친화성 이런 말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주택에도 붙어 있고 교과판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광고판에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슬로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 친화성이라는 말만 써붙여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거주의 경우 친환경성이라는 것은 뭔가? 자연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자, 우리가 흔히 개발과 환경 보존을 대립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과 환경 보존의 관계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절대로 대립의 개념이 아니고 공존과 화해와 상승의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지속 가능성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성을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런 개발과 환경 보존의 관계는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이번 여행에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근대 사회로 올수록 전통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근대가 앞으로 막 가지만은 우리 정신문화의 원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오늘날 아파트 생활에서 그리고 모두가 느끼는 정신적 공허감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한옥 마을의 어떤 전통 마을을 우리가 탐방하면서 어느지는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 상태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통 마을을 가게 된다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계기가 이번 전통 마을의 탐방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